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참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각자의 집에서 만나게 된다니 굉장히 많이 코로나가 저희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The Era of Nanofabrication is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최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방막 증착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응용으로 따진다면 반도체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저런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고 학생한테 저널 에디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는 저널 에디터라고 소개하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텐데 학부생들한테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SK 하이닉스에서 자문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쪽에 아주 몸을 깊숙이 담그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매주 2회 정도 회사로 출근을 해서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학생들이 회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 반도체 회사들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참 제가 원래 세미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나 학생들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즐겨 하는데 이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못하고 모니터와 인터랙션만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슬픈데 이 나노 패브리케이션 is coming이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혹시나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거. 이거 폰트가 깨졌네요. 이게 제가 그 게임 오브 스론의 폰트를 다운받아가지고 나노 패브리케이션 커밍 딱 넣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우리 게임 오브 스론에 보면 스타크 패밀리 보면 에다 스타크가 맨날 겨울을 준비하죠. Winter is coming 이러잖아요. 실제 지금 반도체나 이런 모든 IT 쪽에서 나노 패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거를 선점하는 사람이 향후 어, 국가의 발전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더스트리, 산업계에서 무슨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많은 부분은 고학년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부분적으로 들어봤었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패브리케이션 얘기하기 전에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엔드게임이죠. 그래서 아이언맨의 마지막 수트 마크 49을 보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가슴에 레저보, 나노 파리클 레저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수트로 변신을 시키죠. 사실은 나노 파티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고 코웃음을 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먼 얘기다. 가능은 한데 너무 먼 얘기다라는 얘기에서 어쨌건 나노 테크놀로지는 이런 뭔가 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셔널 나노 테크놀로지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오가니제이션에 가보면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의를 써놨어요. 나노 사이언스 앤 나노 테크놀로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놨거든요. extremely small 아주 작은 것들 그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physics, biology, material science 마지막에 a new way of looking at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어쨌건 어떤 무언가를 학문의 일종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는 새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 나노 테크놀로지 정의로 내려놨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노 테크놀로지는 뭔가 작은 걸 다루는 거고 기존의 학문들로 딱 구획화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연구를 하는 방법이다. 어떤 새로운 필드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노 하면 이제 얼마나 작은가?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DNA 같은 경우는 1000배 하면 박테리아 되고
1000배 하면은 뭐 빗물방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노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10만 배 하면은 헤어 사이즈가 되고, 다시 10만 배 하면 뭐 집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뭐 아까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나노 파리클을 다루시는 분들 100만 배를 하면 개미가 되고 100만 배를 하면 축구장이 되고, 굉장히 작은 걸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실제로 나노 테크놀로지의 나노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량을 다룰 때 앞에 붙는 프리픽스예요. 그래서 1이라는 게 있고, 그게 숫자가 작아지면 0.001, 0.00001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10의 3승 범위로 이렇게 프리픽스를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왜 10의 3승이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1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 원이잖아. 4개씩 올라가죠. 10에 4승씩 올라가는데 왜 얘는 10에 3승씩 올라가냐? 굉장히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알게 됐어. 아, 얘네의 용어가 1000, 10,000, 100,000, 그다음 밀리언 들어가잖아요. 얘네가 언어의 뭐 구분이 10에 4승에 아니라 10에 3승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10에 3승씩 나누는 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어쨌건 10에 3승씩 늘어나는 방향이랑 10에 3승씩 줄어드는 방향이 있는데, 10에 9승이 되면 그때 나노라는 게 붙습니다. 이게 왜 나노가, 사람들이 왜 나노, 마이크로도 아니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됐냐? 물론 2, 30년 전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가 왜 됐냐? 나노 테크놀로지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우리가 무언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톰 사이즈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2, 30년 전에 3, 40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메모리 소재 업체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도 있죠. 이게 다 6, 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들인데, 그때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팬시하고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10-6승 미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더 작아져서 10-9승 나노미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에서 나노 패브리케이션으로 넘어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싱글 아톰의 사이즈가 1옹스트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0.1 나노미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토믹 스케일에서의 뭔가를 건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노 테크놀로지에 뭔가를 작게 만들고 싶어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노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노 사이즈로 줄어들면 퀀텀 이펙트라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굉장히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프로퍼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나노 사이즈로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현상을 보고 그런 걸 연구를 하려고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나노 테크놀로지나 나노 패브리케이션이 발전을 한 주된 이유는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뭐냐? 좀 구체적화시켜서 얘기를 드려보면,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잖아요. 첫 번째 기계식 컴퓨터, 그다음에 첫 번째 전기식 컴퓨터, 첫 번째 인티그레이트 서킷,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랩탑, 데스크탑, 스마트폰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발전을 해왔냐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계를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도 움직이게 하려면 기계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무언가에 장치를 해야 되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그건 기계와 인간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 기계야 밤새 돌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통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뭔가 프로그램을 짜거나 클릭을 하거나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머신과 휴먼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신과 휴먼의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진법이 아닌 이진법으로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 이 펀치
그 OMR 마크라고 하죠. OMR 마크 같은 것도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하면 체크가 된 것 안 된 거를 0과 1로 구분해 가지고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이너리 넘버를 써야 된다. 그럼 바이너리 넘버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느냐라고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호를 1과 0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베큐um 튜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모양은 백열전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일렉트로드가 있고 전기가 일렉트론이 베큐um 상태 내에서 이쪽으로 날아가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일렉트로드를 하나 더 넣어서 트라이오드라는 걸 만들어내면 우리가 전기를 줌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게 혹은 안 흐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0, 안 흐를 때 뭐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큐um 튜브가 개발된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사람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첫 번째 많이 들어봤죠. ENIAC, First Electrical Computer. 이게 1952년에, 194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이때 만들어졌냐면 전쟁을 하는데 군대에서 포탄을 쏴야 되잖아요. 혹시 포병을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FDC라고 포탄의 트라젝토리를 계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탄을 딱 쐈을 때 뉴턴이안 미케닉스를 통해서 얘가 바람의 저항이 얼마고 습도가 얼마일 때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진다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그런 계산이 모두 다 정적분이야. 그러니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면적을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다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나 계산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ENIAC이라는 일렉트리컬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이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큐um 튜브가 전기를 주고 안 주고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서 0과 1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46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 하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커 보이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 이런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 근데 베큐um 튜브를 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베큐um 튜브잖아요. 백열전구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깨지기가 엄청 쉬운 겁니다. 그리고 크고, 굉장히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이 신호를 주는 한 놈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백열전구를 써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백열전구를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레지스티브 힐링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가진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꾼다기보다는 서멀 에너지로 손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큐um 튜브도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를 줘서 0과 1을 신호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디서페이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고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그렇지만 그때는 이거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뭐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베큐um 튜브를 계속 사용을 했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 1947년에 벨레베, 굉장히 지금 없어졌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에서 First 트랜지스터를 Solid State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큐um 튜브랑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내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굉장히 뭔가 러프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BJT였어요. BJT는 뭐냐면 바이포lar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일렉트론, 그러니까 N-타입 세미컨덕터와 P-타입 세미컨덕터, 다시 N-타입을 붙여서 NPN이나 PNP로 여기에 전류를 조절을 하는 그런 트랜지스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조절할 수 있는 소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나왔어요. 요새 굉장히 넓은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가 바로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보통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고
게이트에서 걸려진 볼테이지, 포텐셜로 인해서 소스 드레인 사이에서의 커런트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런트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 휴먼 인터페이스의 0과 1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죠. 딱 봐도 알겠지만 생긴 게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보통 실리콘 웨이퍼 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자를 구현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베큐um 튜브보단 깨지지도 않고 전력도 적게 들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꼬마 전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플래시 라이트 같은 걸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악어 집게를 이용해서 배터리 연결하고 꼬마 전구 연결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걸 근데 이게 플래시 손전등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들고도 당겨야 되고 가방에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리지드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LED가 나오게 되면 LED가 어떤 식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안에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럴 걱정이 없는 거죠. 굉장히 리지드한 디바이스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안에 꼼꼼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전구를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글씨 쓸 때는 작고 임팩트 있게 조그만 부분 하는데 글씨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한꺼번에 딱 찍어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작은 것들을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출력을 글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가 굉장히 널리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했죠.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 잭 킬비랑 밤 노이스에 의해서 1958년, 59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뭐야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만들어져 가지고 했는데 이 두 명이 둘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동시에 발견을 했다라고 미국 특허청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잭 킬비가 만든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 해서 아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드워드 노이스, 밤 노이스가 만든 회사는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서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었죠. 인텔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서킷에 트랜지스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많은 양을 좁은 공간 안에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볼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모던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빛에 반응할 수 있는 포로 리지스트라는 걸 놓고 마스크라고 빛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어떤 패턴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마스크를 가져다가 놓은 다음 빛을 쬐면 이 부분만 빛이 쪼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 부분만 감광이 돼서 물질 성분이 바뀌게 되는데 요거를 솔루션 안에 넣어서 제거를 하게 된 다음에 여기에 이쪽 웨이퍼의 이쪽 방막을 얘가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의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이 부분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마스크의 그림과 이쪽 패턴의 그림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진 공정이라고 하는데 포로 리사그라피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듯이 뭔가 빵 하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패턴들을 웨이퍼 위에다가 한순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사람들이 개발을 했고 인티그레이트 킷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좁은 공간 안에 갖다 때려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풀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악사이드 증착하고 포로 리사그라피 하고 그다음에 뭐 애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됩니다. 요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텔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From Sand to Chip이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녹이게 되면 척라스키 메서드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소잉을 해서 웨이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포로 리지스트라는 것을 코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포로 리사그라피 공정으로 패턴을
전사시켜요. 밑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증착도 하고, 뭔가 도핑도 하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작게 들어가면 이렇게 원 트랜지스터 모양을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라이게이트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의 형태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때 배웠던 모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가 3면으로 둘러싸여서 형성을 만들고, 증착을 한 다음에 깎아내고, 다시 증착하고 깎아내고 증착하고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 트랜지스터인데 요 위에다가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배선. 카퍼를 가지고 와서 카퍼 일렉트로플레이팅. 그다음 폴리싱을 해가지고 빤빤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서로 간에 연결을 막 해요. 이걸 카퍼로, 구리 배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줌아웃을 하면 굉장히 엄청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들이 실리콘 웨이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다이싱을 해가지고 잘라서 가져다가 패키징을 하죠. 그래서 CPU를 팔아요. 인텔에서 만드는 인텔 마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고 파는 거죠. 패키징을 해서. 요게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텔도 잘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걸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역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새 걸 사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빨라지고 저장 용량도 커지고 핸드폰의 성능도 좋아지고 그렇죠? 요새는 핸드폰으로 거의 컴퓨터에 버금가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빨라지거나 더 많은 저장 용량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가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자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사이즈는 이 안에 더 많은 양을 갖다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소자를 반으로 자른 거를 계략적으로 그린 건데 트랜지스터 하나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레이어 위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더 쌓을 수는 없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든 다음에 인터커넥터 연결하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1950년대에서 지금 2000년대까지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갔는지를 쭉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 하나였었던 게 지금은 59만 아니다. 5억 9,200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죠.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이 작아지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느냐를 인텔의 회장이었던 무어가 무어스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시간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트렌드가 맞아. 그럼 내 이름 붙여서 이건 무어스로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2020년에 왔는데 1에서 5나노 소멸됐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중간에 무어스로가 한번 바뀌어요. 약간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무어스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소자의 모양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원래 2차원적으로 생겼던 2디멘셔널하게 생겼던 놈들이 3차원적으로 3디멘셔널하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에 3디멘셔널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 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이게이트 3D 핀 팻이 됐고 그다음 뉴 채널 머티리얼이 들어간 3차원 구조로 트랜지스터 자체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플래너한 형태였다가 3D 낸드 스트럭처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IBM 리서치 센터에서 First 2 나노미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나왔어요. 2나노짜리 소자가 개발됐다. 지금 삼성이나 유수의 업체에서 5 나노 테크놀로지까지 개발했거든요. TSMC 같은 데서도 만들고 있고. 근데 처음으로 2나노짜리 소자를 양산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IBM 리서치 센터에서 회사로 이관이 돼서 2나노 공정이 모두 다 잡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으로 2나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2나노라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가장 작은 부분이 2나노미터라는 소리인데 엄청나게 지금 작게 온 거예요. 너무나 작게. 제가 학교할 때까지만 해도 20나노 테크놀로지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너무나 작은 사이즈까지 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extraordinary한 프로퍼티를 통해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킨 것보다 이런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의해서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패브리케이션이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셀리콘 인더스트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기별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47년에 첫 번째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라디오, 58년에 인티그레이트 서킷, 첫 번째 60년에 TV, 70년에 컴퓨터, 89년에 랩탑, 98년에 뭐 이건 제가 애플을 좋아해서 좀 늦겠지만 어쨌건 멋있는 컴퓨터. 2006년에 AWS라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지금은 흔해졌지만 2006년도에 아마존이 이걸 가장 먼저 시작했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산이나 저장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가 생겼기 때문이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반도체 소재가 갖다 들어갔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고요. 2008년에 테슬라 로드스터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 아이패드가 나왔고요. 2011년에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쉬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모두 다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하면 그냥 컴퓨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나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컴퓨터랑 비슷한 태블릿 PC,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까지 미쳐왔어요. 실리콘 디바이스는 이제 컴퓨터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사용되는 마치 뭐 옛날로 치자면 뭐 시멘트, 철강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너무나 많이.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생산 중단 때문에 여기저기서 뭔가 막 터지고 있잖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되고 난 뒤에 막 웨이퍼 맨손으로 들고 나와가서 막 미국이 반도체에 다시 투자해야 된다.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던 걸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훨씬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돼. 실리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걸 얼핏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인더스트리에 참여한 회사들은 IDM이라고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같이 자기네가 소자의 설계도 하고 제작도 다 해버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입김이 세고 왜냐면 자기가 다 만들어서 파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었어. 옛날부터. 그리고 파운더리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는 소자 설계는 안 하지만 설계한 소자를 가져다가 수주를 받아서 자기네가 제작만 해. 근데 전통적으로 IDM이 파운더리를 굉장히 얕봤죠. 아유 그냥 패브리케이션만 하는 애들 그냥 제작만 해. 그냥 가서 열심히 만들기만 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설계하는 애들, 팹리스라고 하는데 애플은 자기네 소재를 설계하지만 만들진 않습니다. 엔비디아라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퀄컴 알죠? 퀄컴에서 만든 CPU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닌텐도 스위치에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스냅드래곤이라고.
팹리스 같은 애들이도 파운드리를 굉장히 얕봤어요. 야, 니네 우리 저기 설계 저기 이거 한 거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지형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의 그 회사들의 구분점이고 이것은 만들고자 하는 제품으로 나눠본 건데 팹을 하는 컴퍼니 SK 하이닉스, TSMC, 파운더리도 여기 들어가죠. 삼성전자, 인텔. 그 다음에 이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Applied Materials, ASM, ASML, Lam Research. 그다음 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물론 케미칼로 좀 한정짓기는 했는데 Merck, Air Liquide, Air Product, 우리나라에서는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형도가 많이 바뀌어서 너무나 2나노미터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만들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파운더리 입김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TSMC라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대만 회사인데 만들기만 했어. 우리는 설계는 안 해. 그래서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를 얘네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만들기가 힘들고 자기네밖에 못 만드니까 입김이 너무나 커졌어. 얘네한테 다 절절매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도 파운더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회사. 장비가 없으면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용을 써도. 그렇기 때문에 장비 회사의 입김도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비교해 보면 방금 이 기사들이 제가 쭉 나왔는데 인텔도 원래 파운더리 사업을 안 하다가 파운더리 진출하기로 했고요. 하이닉스도 파운더리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실제로 파운드리의 마켓 쉐어를 보면 TSMC가 절반 이상을 먹고 있고요. 이게 돈을 그냥 자루에다 담고 있는 겁니다. 얘네는. 그냥 대만은 TSMC가 그냥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행히 한 20% 정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TSMC를 먹겠다 타도 TSMC. 그래서 실제로 설계보다는 지금 팹이 나노 패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바이든이 반도체 핵심 장비를 중국에다 못 팔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나온 장비 회사들 잠깐만요. Applied Materials, ASM 다 유럽 회사고,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이런 되게 유수의 장비 회사들이 다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중국에다 갖다 못 넣게 하니까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 그 장비 회사의 입김도 굉장히 커졌고, IDM에 대해서, 팹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미중 정부도 굽신 슈퍼을 ASML. 이게 리사그라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덜란드 회사인데 네덜란드도 얘네가 다 먹여 살리고 있어. 그냥 시총 1위고 얘네가 가장 많이 팔고 있어. 이 장비가 없으면 2나노고 5나노고 뭐 아무것도 못 만들어. 패턴을 찍어낼 수가 없어. 삼성전자에 가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바깥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ASML만 삼성전자 안에 있어. 굉장히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회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입김이 세지고 있다. 나노 패브리케이션도 중요해지지만 실제로 이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잘해서 이거를 다른 응용 분야로도 확장을 시킨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더리 인 바이오텍이라고 해서 파이자랑 바이오텍이 코로나 그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파이자는 파운더리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엔텍이 팹리스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양산 그 캐파가 있고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의 벤처 회사가 이거를 설계했고 얘네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전자 나노 패브리케이션 잘하잖아요. 이 클린룸하고 이런 모든 건설하는 노하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한 게 삼바입니다.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제가 삼바에 들어갔더니 회사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건 삼성전자야 느낌이.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 물론 삼성전자랑 바이오로직스의 양압, 음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에서는 밖에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고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안에 그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프레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 제드래곤 형이 삼성전자가 잘하는 걸 갖다가 새로운 사업을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노 패브리케이션이 여기저기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마지막 장으로 제가 나노 테크놀로지 이니시에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미국의 물리학자고 칼텍의 교수였는데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굉장히 유쾌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어록이 많은데, 이분이 1959년에 APS 미국 물리학회에서 남긴 키노트에서 남긴 얘기가 있어요. There's a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저 밑에는 굉장히 많은 룸이 있다. 이게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진짜 에너지 스테이트가 나눠져서 굉장히 다양한 룸들이 있다. 일렉트론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찬스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노 테크놀로지나 퀀텀 미케닉스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은 이미 끝났어. 근데 왜 그걸 구현을 못했냐면 못 만들어서 그래요. 팹을 못했어요. 그래서 파인만이 $1,000를 딱 걸고 요 두 개를 만들어, 작은 모터랑 브리테이카 백화사전을 핀 헤드에다 쓰는 챌린지를 걸었어요. 근데 처음에 손재주가 좋은 시계강업자가 모터를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인만이 욕했겠죠. 아이씨, 이렇게 이러려고 내가 천불을 날린 건 아닌데. 근데 몇십 년 뒤에 토마스 뉴만이라는 스탠포드의 대학원생이 일렉트론 빔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런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성공시켜 천불을 가져갔어요. 다시 말하자면 파인만도 그때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설계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다 돼 있지만 이거의 바틀렉은 못 만든다는 거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팹리스에서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지만 나노 패브리케이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다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잘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자루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뛰어난 머리를 써서 신소재공학과에 들어가서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배우고 최병준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산업의 역군,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나노 패브리케이션 is coming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저희 저널에다 한번 썼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학생들은 한번 The Era of Atomic Crafting이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예, 예상하기로는 그 파인만 교수님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제 나노 예, 패브리케이션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파인만 교수님 어록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온라인이라 가지고 지금 네, 뭐 바로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줘도 돼요. 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질문 준비된 학생은 바로 해주고요. 제가 그 사이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예,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이 그러면은 나노 패브리케이션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반도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연 설명을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 네, 제가 그렇죠. 삼성전자랑도 연구 과제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랑도 연구 과제를 하고 있고 종기원이랑도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패브리케이션 하시는 분들의 출신이 다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길 졸업하면 가서 나노 패브리케이션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학과에서 온, 그래서 물리과라든지 뭐 전자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신소재공학과가 머저러티다. 왜냐하면 나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작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학위 과정 중에, 학부 과정 중에 최병준 교수님이나 뭐 한정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나노 패브리케이션 과목이라든지 반도체 뭐 물성 뭐 이런 과목들을, 선수 과목들을 좀 잘 들어서 이해를 하면 회사에 가서도 바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리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조금 더 나는 좀 높은 레벨의 어드밴스된 레벨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석사 정도는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범례인데, 제 조카가 있는데 광운대학교 뭐 전자과인가 뭐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램 리서치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졸업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냥 2년 정도 좀 공부 더 해서 가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석사를 따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공정을 좀 연구하는. 근데 자기는 빨리 졸업하고 막 가서 막 취업 막 하고 싶대. 급하대 막. 친구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4년이 지난 엊그제 만났는데 제가 뭘 하고 제가 어떤 분야에 있는지 그 조카가 잘 알거든요. 삼촌 힘들어요. 공부 더 할 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학생들이 친구들이 다 취업한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2년 정도 실제로 연구 참여도 좀 하고 2년 정도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서 조금 더 본인의 몸값을 좀 더 올린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때 편하지 않을까. 요런 좀 추가적인 얘기까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모티베이션을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예. 질문이 너무 없네. 잠깐만 올라왔어요. 채팅이 질문이 뭐가 하나 올라왔어요. 왔는데. 네, 채팅 올라왔어요. 예. 예. 원종현, 재밌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이 지금 정 정현원? 원종현? 원종현인 것 원종현, 같은데. 예, 네, 원종현 학생 지금 굉장히 굉장히 한마디로 생각하면 나도 몰라. 예,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왜냐하면은 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학위할 때만 해도 야 10나노 밑으로 넘어가면 못해 이제 끝났어. 막 리퀴지 100나노가 생기고 안 끝이라고 돼. 했죠. 100나노. 예, 끝나 막 100나노 끝이 계속 뭐가 끝이랬죠. 끝이래. 계속 끝이래. 근데 지금 2나노까지 왔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의 사이즈가 뭐 옹스트롱이나 서브 옹스트롱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 그 진짜 원자 한 층까지 된다면 뭔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을 하겠죠. 진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종이에 그 글씨를 써야 되는데 종이가 원자 한 층이라서 글씨가 안 써지는 뭐 이런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개발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간이나 여유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브렉스루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종현 학생이 반도체 업계에 몸을 담아서 그걸 꼭 해주세요. 네. 실리콘 훌륭할 기반의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포기하고 물론 아, 논의는 많이 되죠. 근데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집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질로 확 바꿔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너무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조금씩 바꾸는 건 하지만 아주 대격변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솔루션이 없는 단계에 도달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아닌 다른 뭔가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제 생전에는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실리콘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일본과 무역 이슈 때문에 PR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옵션이 없을 때만 PR을 바꾸는 그 정도의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상현 학생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사장이야. 잘 되고 있는데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걸로 바꿔보면 어떻게 해서 바꿨어. 근데 갑자기 안 돼. 다 망했어. 말아먹었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죠. 쉽지 않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서브 나노급 나노 패브리케이션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사실은 뭐 제가 하는 분야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ALD라고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지금 모든 물질을 반도체 나노 패브리케이션 물질을 더하는 공정, 증착하는 공정이 스퍼터링이나 CVD 같은 방법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게 ALD로 지금 거대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ALD 하는 사람인데 그 SK 하이닉스의 자문 교수로 이렇게 어린애가 가 있는 이유도 ALD에 대해서 니즈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뭐 아주 키 기술이 될 게 뭘 것이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ALD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20년 동안은 ALD 기술이 굉장히 핫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 교수님이 ALD를 하시니까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니까 네, 가서 뭐 궁금하신 건 좀 더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정환 교수님도 워낙 잘하셔가지고 예,